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산 CAD 아키디자인 교육입니다. 아마 기존의 A사 CAD 활용하시면서 연속 출력이라든지 창문 그리기, 문 그리기, 단순한 CAD 반복 작업이 많으셔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저희 아키디자인을 활용하시면 그런 건축 설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창문 그리기나 문 그리기 기능들을 굉장히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키디자인이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키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린 후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많이 활용하시는 A사 CAD와 어떤 점이 동일한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MDWG의 개념과 워크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직접 프로그램 실행해서 기능들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디자인이란 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희 아키디자인 활용하시면 마치 CAD를 2D BIM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CAD 활용하실 때 벽체 단면선에 있는 재료명이나 실내재료 마감표에 있는 재료명, 일일이 텍스트 변경하시듯이 수정하셨을 텐데요. 재료가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있던 단면선의 재료와 마감표 재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시는 작업은 나중에 재료가 바뀔 때 굉장히 수정이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 CAD 아키디자인에서는 선 객체 자체에 정보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섞어보드라는 정보값을 한 번만 입력해 두시면 단면선에 있는 재료명과 실내재료 마감표에 있는 텍스트가 연동되어 한 번만 도면을 작성하시면 모든 정보가 연동됩니다. 이러한 아키디자인,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토캐드와 많이 다르면 안 되겠죠? 저희 아키디자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목 표시줄, 도구 모음, 그리고 명령의 뷰포트 모두 A사 CAD와 비슷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키디자인은 특성창에 있는 워크트리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이 워크트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략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키디자인은 기존에 활용하시던 A사 CAD와 마우스 조작 방식이나 명령어가 모두 동일한데요. 마우스 선택하실 때 격체 선택하는 방식이라든지 줌인, 줌아웃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move, copy, line과 같은 기본적인 명령어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 사용하시는 CAD와 큰 차이를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출력 방식과 리습 불러오는 방법 설명드릴 텐데요. 이 출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속 출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속 출력은 기본 플롯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추후 직접 프로그램 실행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던 리습이 있으시다면 mnode 명령을 통해서 리습을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많이 활용하시던 A사 CAD와 유사한 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마이다스 CAD에서 독창적으로 고안한 MDWG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DWG라고 하는 확장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여러가지 DWG 파일들 뿐만이 아니라 엑셀이라든지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 모두 함께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이 MDWG는 여러 개의 윈도우들의 묶음과 정보 요소들을 합친 하나의 프로젝트 확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MDWG라고 하는 확장자를 통해서 임포트나 익스포트 명령을 통해서 MDWG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직접 교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안해낸 MDWG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워크트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이 되는데요. 이 워크트리는 크게 윈도우 탭, 정보 태그 탭, 도면 요소 탭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각각의 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 탭 같은 경우에는 시트, 윈도우별 도면 탐색기라고 해서 기존에 많이 활용하시던 시트 세트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도면이나 윈도우가 있다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보 태그 탭의 경우 아까 제가 CAD를 2D BIM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축 CAD를 정보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젝트 정보라든지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 요소 탭의 경우 사무소마다 사용하는 템플릿, 표양식, 선 스타일 등이 여러가지 있을 텐데요. 그러한 템플릿들을 관리할 수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CAD랑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의 특성창에 있는 부분인 워크트리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윈도우 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윈도우 탭을 보시면 악기 디자인, 작업 환경 세팅, 정보 태그 이렇게 상단에 있는 윈도우 탭 명들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해당 윈도우의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윈도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트 객체로 정의해 놓은 도면들을 도면 단위로 탐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악기 디자인에서 다음 정보 태그 탭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보 태그 탭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CAD로 2D BIM 하기 위해 도면 작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7가지 분류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정보들에 대한 사용 태그 방법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도면 요소 탭인데요. 도면 요소 탭은 사용자 도면, 프로젝트 도면 요소, 윈도우 도면 요소 크게 3가지의 분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도면의 경우 사용자 도면을 우클릭하신 후 도면 요소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양식들이 있는데요. 사용자 도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처음에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일반 사항들, 그런 부분들의 도면들을 정의해 놓으시고 원하실 때마다 원하시는 사용자 도면을 삽입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확인하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닫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은 프로젝트 도면 요소와 윈도우 도면 요소인데요. 이 2가지 도면 요소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직접 등록해 보면서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악기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악기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기 디자인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보 연동을 해서 도면 작성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악기 디자인에서 정보 연동 기능은 무엇인지, 어떻게 2D BIM을 CAD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벽체를 보시면 기존의 좌측 벽체의 두께가 바뀌면 두께의 값을 따로 계산한 후에 우측에 있는 실내 재료 마감표의 두께 값을 일일이 입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악기 디자인에서는 두께를 인식하여 합산값까지 엑셀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벽체 값을 두께를 변경을 하시면 바로 우측에 있는 실내 재료 마감표까지 같이 바꾸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스트레치 명령으로 50만큼 늘리면 우측에 실내 재료 마감표가 27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연동 기능은 단열재 A라고 하는 재료 마감을 단열재 B로 바꾸게 될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실내 재료 마감표의 마감재까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명 같은 경우에도 한번 블록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텍스트 바꾸시듯이 화장실이라고 바꾸면 실명 또한 연동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연동 기능은 두께나 마감재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각형 객체의 면적도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하실 때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계산해서 엑셀로 계산하고 또 다시 CAD로 입력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굉장히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기 디자인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인 빠른 다시 그리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다시 그리기 기능은 기존에 그리셨던 객체를 조금 더 빨리 다시 그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빠른 다시 그리기 기능은 Shift 클릭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라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라인 그리실 때는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점을 지정해서 선을 그린 후에 매치 프로퍼티 기능으로 이렇게 선의 속성을 가져오셨을 텐데요. Shift 클릭 기능을 사용하시면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객체를 선택한 후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해당 선에 객체를 다시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어까지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Shift 클릭 기능은 라인뿐만이 아니라 폴리라인도 동일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설명드리자면 Shift 클릭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듯이 객체를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Shift 클릭은 서클, 그리고 해치, 그리고 이러한 단일행 문자, 한 줄 문자를 말하는 거죠. 단일행 문자, 그리고 여러 줄 문자까지 구분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사전에 정하셨던 삽입 기준점으로 다시 그리실 수 있고요. 치수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외부 참조도 Shift 클릭으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작업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작업 환경은 CAD를 사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들입니다. 여러가지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이 십자선 커서의 확인란과 십자선 크기를 변경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십자선의 크기와 확인란 크기를 변경하실 때는 명령창에 옵션, OP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옵션 창이 실행되는데요. 이 옵션 창에서 상단의 화면 표시 탭을 눌러 아래쪽에서 십자선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선 크기를 10 정도로 입력해 볼 거고요. 그리고 십자선의 확인한 크기는 상단의 선택사항에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십자선이나 확인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객체 스냅을 변경하실 수 있는 명령인데요. 객체 스냅의 경우 오스냅 명령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에서는 기존의 객체를 스냅하실 때 끝점, 중간점, 접점 등의 설정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직점, 근처점을 추가한 후에 확인을 누를 건데,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문자 스냅 켜기라고 하는 기존에 못 보시던 스냅이 있습니다. 이 문자 스냅 켜기도 같이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이 문자 스냅은 쉽게 설명드려서 원래 CAD에서 문자 이동하실 때 잡히지 않던 스냅을 잡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문자 스냅을 켜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문자에 각각의 스냅점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축 명령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단축 설정 변경하실 때는 상단에 도구, 사용자와에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단축 명령 사용자 설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탭을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mcad.pgp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명령을 검색하신 후에 단축 명령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피 명령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Ctrl F를 누르신 후에 카피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카피 명령이 찾아지고요. 여기서 저는 이 위쪽 C의 서클 명령을 카피 명령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쉼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단축 명령, 별표 우측에 있는 명령이 전체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서클 부분을 지우고 카피 명령을 입력한 후에 Ctrl S로 저장을 누른 후에 닫고 해당 변경한 명령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 명령 적용하실 때도 동일하게 도구, 사용자와의 단축 명령 적용 명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reIni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도 변경하신 단축 명령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축키 사용자 설정인데요. 단축 명령과 단축키가 무엇이 다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도구, 사용자와의 단축키 사용자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키를 말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윈도우 키 중에 Ctrl G를 그룹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하시는 단축키를 새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새 단축키, 그리고
바로가기 키를 원하시는 컨트롤 G를 입력해 주신 다음 컨트롤 G에 적용할 명령을 우측에서 검색해 주신 후에 해당 기능을 명령 추가로 좌측 아래에 명령을 추가해 주시면 해당 단축키에 명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른 후에 컨트롤 G를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그룹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면 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템플릿 관리하실 때는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사용자 도면 기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용자 도면의 경우 기존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사용자 도면을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용자 도면 정의는 DOD 명령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DOD 명령으로 아래 도면층을 사용자 도면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명령창에 DOD 입력해 주시면 Define User Drawing이라고 해서 유저 드로잉을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도면 정의 기능이 실행되고요. 해당 기능 실행하시면 사용자 도면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이름, 저는 레이어라고 지정해 볼 거고요. 레이어 입력해 주신 후에 기준점을 표의 좌측 상단점, 그리고 객체를 전체 도면층 표를 지정해 주신 다음 엔터 누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정의하신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대로 정의됐다면 확인을 눌러서 해당 사용자 도면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도면 맨 아래줄 보시면 레이어라고 하는 사용자 도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사용자 도면을 사용하실 때는 드래그 하신 후에 드롭 하셔서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정의하신 사용자 도면을 다른 사용자와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용자 도면이 저장된 경로에 사용자 도면 받으신 부분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용자 도면이 저장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사용자 도면의 경로를 확인하실 때는 사용자 도면을 우클릭하신 후에 두 번째에 있는 폴더 위치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자 도면이 저장된 경로가 실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에 layer.udwg라고 하는 사용자 도면의 확장자를 기반으로 한 아까 정의하신 레이어 파일이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 레이어라고 하는 사용자 도면을 주고받으시려면 해당 udwg 파일을 다른 작업자분께 전달하신 후에 이 경로에 넣고 다시 돌아가 사용자 도면을 우클릭하신 후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불러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하면 사용자 도면의 우클릭, 도면 요소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해당 사용자 도면을 미리 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힘들여서 설정한 사용자 설정을 업데이트 후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용자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프로그램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원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원데스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데스크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실행 및 업데이트 화면에서 설치하신 아키 디자인의 맨 우측 점 3개 버튼에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대화 상자를 보시면 사전에 설정하신 명령이라든지 사용자 도면과 같은 라이브러리 등이 함께 저장돼서 다음 업데이트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때는 먼저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migrator.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시고 저장하신 후에 다시 나중에 업데이트 후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migrator.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오셔서 설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태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정보를 태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먼저 사용자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선은 정보를 태그한 객체들을 기반으로 도면 작성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이 월이라고 하는 단면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선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월이라고 하는 선 객체에 먼저 재료 정보를 태그해 볼 건데요. 재료 정보를 태그하실 때는 워크트리의 정보 태그 탭에서 객체 명령 정보에서 재료 정보를 태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태그하실 때는 먼저 정보를 태그할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해당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정보값 입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성이 되면서 마감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입력하신 정보를 태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해당 정보가 어떤 객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라색 선으로 표기가 되고, 정보가 태그된 텍스트는 우측에 아이콘이 생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텍스트와 다른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 텍스트를 삭제를 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재료 정보를 태그해 줄 건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삭제하셔도 해당 선 객체의 특성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어서 노란색 선에 정보 태그에서 재료를 태그한 후 콘크리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정보가 태그되고요.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선도 재료 정보를 태그해 줄 건데, 재료 정보를 태그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 없고 한 번에 지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태그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 태그된 객체들을 사용자선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선으로 정의하실 때는 명령창에 DUL, Define User Line이라고 해서 사용자선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정의하실 수 있는데요. DUL 명령을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선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됩니다. 사용자선을 정의할 때 저는 이름을 벽체선이라고 지정한 후에 기준선은 기존에 있던 벽체의 중심선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객체는 전체 객체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와 보기 화면에서 기준선의 순서 1, 2와 함께 사용자선 객체로 지정된 객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왼쪽에 기준선 보기를 눌러서 기준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의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선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정의된 사용자선은 도면 요소 탭에서 윈도우 도면 요소의 맨 아래 사용자선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사용자선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불러서 선 그리듯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선으로 선을 그리듯이 그리셔도 되지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준선 객체를 그려 놓으시면 기준선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사용자선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일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래에 있는 예제인 커튼홀 평면을 통해서 사용자선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튼홀 평면을 확대한 후에 DUL 명령으로 Define User Line이라고 하는 사용자선을 정의할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선 정의하실 때 먼저 이름부터 지정한 후에 기준선을 정하고 객체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커튼홀로 지정, 그리고 기준선의 경우에는 선택점 좌측의 아이콘을 누른 후 중심선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객체는 전체 객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 2라고 하는 기준선 순서와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사용자선의 커튼홀 부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정의하신 커튼홀을 사용하실 때 좀 더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커튼홀 사용하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튼홀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선 그리듯이 그리시면 되는데요. 벽체선과 다른 점은 멀리언 블록이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객체를 표현해주는 사용자선 기능 덕분에 사이즈가 자주 변경되는 커튼홀 도면을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커튼홀을 드래그 하신 후에 바로 그리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옵션 중에 모듈 길이 변경 탭을 누르시면 모듈 길이 변경을 통해서 멀리한 블록의 모듈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길이 변경을 누르신 후에 우측에 있는 가로 안의 값을 보시면 1000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멀리한 블록의 간격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간격 700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시 선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모듈을 700으로 변경하셔서 사용자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한번 실행해서 같은 옵션의 모듈 길이 변경에 단일 모듈을 보시면 단일 모듈과 같이 끝부분에 자투리 남는 유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단일 모듈을 눌러서 해당 커트널을 마지막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커트널 또한 마찬가지로 우측에 기준선이 있다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선이 될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커트널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태그 기능 중 정보 지시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지시선을 활용하실 때 먼저 아까 정의한 벽체선의 정보를 가지고 지시선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해당 그림을 근처를 확대한 후에 벽체선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정보를 가진 벽체선의 정보 지시선을 그려볼 건데요. 정보 지시선 그리는 명령은 IL, 인포메이션 리더의 약자인 IL을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령이 실행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먼저 우측에 있는 선 두 개를 선택하신 후에 엔터, 그리고 좌측에 있는 노란색 선 기준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지시선의 시작점이 될 부분을 선택, 클릭,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신 후에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해당 선 객체의 두께를 인식해서 두께와 해당 선의 재료값을 표기해주는 정보지시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지시선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지시선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께와 재료를 표시해줄 수 있는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둔 것인데요. 두께와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정의하실 때는 ILS라고 하여 인포메이션 리더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는 명령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ILS 명령을 실행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두께 플러스 재료라고 하는 정보지시선이 확인이 되시고요. 이 두께 플러스 재료가 없을 때는 원래 상단에 있는 스탠다드 정보지시선 스타일만 있습니다. 저는 이 위쪽에 현재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바꿔서 여러분이 스탠다드 기준으로 처음부터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가 현재 정보지시선 스타일인 상태에서 우측에 새 스타일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새 스타일 이름을 설정해 줄 건데요. 저는 두께 플러스 재료 2라는 이름으로 한번 새 정보지시선 스타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지시선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던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다른 설정들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면 되지만 저는 여기 표기객체 유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표기객체 유형에서 저는 이 정보 태그를 선택해서 정보를 태그한 재료값을 표기하는 정보지시선을 정의해 볼 건데요. 정보 태그를 선택하신 후에 우측 아이콘을 눌러 어떤 정보가 지시선에 표현될 것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이라고 하는 기본 정보가 표시되고, 저는 여기서 이 이름 정보를 두께로 변경해 볼 겁니다. 해당 정보를 두께로 변경하실 때는 이름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 워크트리 정보 태그 탭에서 표기하고자 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두께의 경우 객체로부터 획득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객체 획득 정보의 14번째 두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이름 값인 정보가 두께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변경된 두께 값을 가지고 이제 THK200이라고 하는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값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THK와 같이
정보값 앞에 항상 입력하고 싶은 문자가 있으시다면 우측에 있는 대체값 가로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대체값 아래에 있는 가로는 두께의 값, 정보값 200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이라고 하는 정보 앞에 항상 thk를 붙이고 싶으시면 이 가로의 앞에 thk라고 하는 영어를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k200 다음에 단위를 생략하고 싶으시면 미리 다음에 우측 아이콘 버튼을 눌러 표시하지 않음 설정해 주신 다음 정밀도는 정수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료 정보가 입력되도록 재료를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 기본 설정이 된 이름을 재료 정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름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다시 워크트리에서 객체 명령 정보에 있는 세 번째 재료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름이었던 정보가 재료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재료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두께 플러스 재료 2라고 하는 지시선 스타일이 추가되고 닫기를 누르신 다음 동일하게 IL 명령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설명과 같이 선택 후에 기준 객체 선택 그리고 시작점과 적절한 부분의 위치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지시선 같은 경우에도 도면 요소 탭에서 윈도우 도면 요소 스타일 부분에 세 번째에 추가되거든요. 여기서 정보 지시선 스타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정보 지시선 스타일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태그 두 번째 단원에서는 시트를 정의하는 방법과 정보 태그를 활용한 블록 활용법 그리고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를 한 번에 작성하는 기능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를 정의하는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키 디자인에서 시트라고 하는 객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을 말하는 건데요. 도각 객체를 한번 시트로 정의해 놓으시면 나중에 연속 출력이라든지 수염투 납품하실 때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한번 정의하는 기능을 아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먼저 시트를 정의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하시던 도각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도각 DWG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imp 명령을 사용하신 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 DWG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전체 Ctrl A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을 한 후에 복사하여 다시 불러와서 붙여 넣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불러온 도각 객체 중에 우측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글자들을 한번 정보 태그 해볼 건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부터 한번 정보 태그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태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보 태그 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정보를 보시면 프로젝트 명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명을 태그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프로젝트 명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제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아키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이 불러와지고 아키 디자인의 우측에 있는 P라고 하는 아이콘과 함께 텍스트가 정보가 태그가 됐다 라는 객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프로젝트 정보와 관련된 발주처라든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고 싶으실 땐 프로젝트 정보를 우클릭하신 후에 새 사용자 태그를 눌러 발주처라고 하든지 원하시는 프로젝트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도면 정보와 관련된 시트 정보를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도면명이나 축적과 같은 정보들은 아래에 있는 시트 정보에서 태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도면명의 경우 태그하고자 하시는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 그리고 시트 이름이라고 하는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네모라고 하는 입력을 대기받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네모라고 하는 입력 대기 상태의 값은 나중에 시트로 정의한 후에 입력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 값인 네모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네모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시트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에 있는 축척을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축척을 태그하기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 시트 축척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시트 분류기호 그리고 101이라고 하는 시트 번호를 태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정의된 전체 객체를 시트로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로 정의하실 때는 sh 명령, 시트 명령이 앞에 두 글자를 딴 시트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sh 명령을 실행하시면 시트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름을 테스트 시트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삽입 기준점이 될 기준점을 선택점 좌측의 아이콘을 눌러 좌측 하단점으로, 그리고 객체는 아까 정의했던 정보 태그 텍스트들과 동일하게 전체 객체를 선택한 후에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정의된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의 영역을 보시면 자동으로 시트 폭과 높이가 인식이 돼서 42,000, 29,700에 A3 기준 100대 1의 축척을 가진 시트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설정을 보시면 현재 축척이 1대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1대100으로 지정하고 시트 크기 자동 검지를 해서 A3라고 하는 시트 크기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시트가 정의가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정의된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도면 요소 탭에 윈도우 도면 요소의 시트에 정의가 되고, 이 테스트 시트라고 하는 시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된 시트는 우측에 있는 도면 부분 확대해서 도면명을 원하시는 평면도라고 하든지 원하시는 도면명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시트의 특성에서 정보값을 확인해 보시면 시트 이름이라고 하는 태그 정보에서 정보값이 평면도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척이라고 하든지 도면 번호 모두 텍스트 수정하시듯이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트 객체로 도각 번호와 시트 번호와 이름 등등을 다 설정하시면 나중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트를 이제 다른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도면 요소 탭의 윈도우 도면 요소에 정의된 객체는 이렇게 다른 윈도우에 가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보 태그 이 윈도우에서 정의한 시트 객체를 다른 윈도우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윈도우 도면 요소에 있는 객체를 상부에 있는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윈도우 도면 요소를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하실 때는 테스트 시트를 우클릭하신 후에 첫 번째에 있는 등록을 통해서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에 그룹 배정 안함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도면 요소의 시트에 맨 아래에 테스트 시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윈도우에 가보셔도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있는 객체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정의한 프로젝트 도면 요소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도 계속해서 정의하고 싶으실 텐데요. 만약 정의하신 프로젝트 도면 요소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객체를 우클릭 하신 후에 기본 도면 요소 템플릿으로 보내기를 사용하시면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할 때도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 태그를 활용해서 블록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블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도각을 불러올 때와 동일하게 imp 명령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심볼 dwg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심볼 dwg 템플릿 중에서 저는 좌측 상단에 있는 실명 태그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타입 1 유형의 객체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좌측 상단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름, 패턴 번호, 면적이라고 하는 정보를 한번 태그해 볼 건데요. 해당 정보들의 태그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태그 탭에서 맨 아래에 객체 명령 정보에서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객체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패턴 번호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면적은 객체로부터 획득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객체 획득 정보에서 면적을 태그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정의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정보들이 태그된 후에 정의되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라고 하는 기본값인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정의하실 때는 b라고 하는 블록의 맨 앞 글자 명령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저는 룸태그라고 지정해 본 후에 기준점과 객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기준점은 선택점 좌측의 아이콘을 눌러 중간섬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객체는 전체 객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같이 어떤 객체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 블록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태그가 포함된 객체가 있는 블록은 블록의 우측 상단에 i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 블록은 정보 태그가 된 객체가 있는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가 태그된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측에 이 룸 태그가 있는 작은 사각형 객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렉탱글을 눌러 가상의 면적선을 하나 만들고, 이 사각형 객체에 아까 정의한 도면 요소에 있는 블록을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각형 객체의 면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우측 하단에 아까 면적 태그를 정의한 부분에 면적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해당 블록을 선택해 보시면 사각형 객체와 연결된 보라색 선이 해당 블록이 사각형 객체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변경하시듯이 이 상단에 있는 이름, 침실이라고 하는 이름과 패턴 번호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사각형 객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정보 이름으로 이름 정보와 패턴 번호가 정보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블록들을 정보 태그한 후에 활용하시면 원래 하던 방식인 이 사각형 객체에서 정보 태그를 일일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블록으로 한번 정의된 정보 태그를 계속해서 편하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록도 삭제되더라도 해당 선 정보에 이름과 패턴 번호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명을 입력하실 때도 해당 선 객체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블록을 불러와서 바로 편하게 실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정보 테이블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까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정의한 정보 태그가 포함된 블록으로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제가 여기 면적 산출표를 작성하기 위해 미리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아까 정의한 블록으로 이 노란색 선에 있는 실명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먼저 노란색 선 객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 도면 요소에서 아까 정의한 룸 태그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버튼 하시면 이렇게 제가 사전에 선 객체에 입력해 놓은 실명들, 이름과 패턴 번호, 면적이 바로 기입이 되고요. 이제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 선 객체들을 바탕으로 바로 면적 산출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면적 산출표는 도면 요소 탭의 프로젝트 도면 요소 정보 테이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보 테이블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템플릿입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을 활용해서 한번 면적 산출표 작성해 볼게요. 면적표에서 클릭하신 후에 특성창을 좀 더 확대하고 일반 패턴 번호 시작되는 부분에 네 번째를 보시면 일반 패턴 번호 이름 면적 산출 근거 라고 하는 면적표로 한번 면적 산출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보 테이블 기능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지정했던 면적선 이 노란색 부분들의 객체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 엔터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전에 정의해 놓은 정보 테이블을 기반으로 기존에 사전에 정의했던 패턴 번호의 순서에 맞게 실명과 면적 그리고 가로 세로 산출 근거까지 한 번에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면적계의 오른쪽에 같이 면적을 총합하는 텍스트까지 한 번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면적계의 글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태그 연산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면서 마치 엑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sum 함수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태그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어떤 정보들이 태그되어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해당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면적이 어떤 객체로부터 가져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객체를 기반으로 면적과 합산표까지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면 도면 작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자동 축척이라고 하는 저희 아키디자인의 특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동 축척은 기존의 도면을 작성하실 때 1대1로 도면을 한번 작성해 놓으셔도 확대 상세도나 축척이 바뀌는 도면을 그릴 때 일일이 스케일을 하신 다음 치수나 축척을 변경하면서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자동 축척 개념을 활용하시면 한 번만 도면을 작성해 놓으셔도 1대1 도면을 기반으로 다른 축척의 도면을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 축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키디자인에서 자동 축척이 적용되는 객체인 뷰 영역과 시트 두 가지 객체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뷰 영역은 쉽게 설명드려서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을 사각형 객체로 그려놓은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인 뷰 영역과 시트를 통해서 자동 축척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00대1로 만들어진 뷰 영역 옆에 200대1의 뷰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령창에 nvr 이라고 해서 new view 리전의 각각의 앞글자를 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뷰 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축척에서 200대1로 지정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그냥 사각형 그리듯이 이렇게 뷰 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인 자동 축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좌측에 있는 객체를 각각의 뷰 영역 그리고 시트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주석 객체라고 하는 텍스트 객체는 크기가 바뀌는데 이 노란색의 사각형 객체는 크기가 그대로죠. 바로 이 주석 객체와 형상 객체라고 하는 축척을 인식하는 객체가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객체를 눌러 특성창에서 축척 정보에 축척 특성을 보시면 형상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 객체는 바이 리전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영역에 따라서 형상 객체로 인식이 된다는 거고, 이 형상 객체는 영역이 바뀌더라도 축척의 형상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 객체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축척 특성이 주석 객체로 마치 주석처럼 축척이 바뀌면 객체의 크기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축척 유형이 바이 리전이라고 되어 있다면 영역에 따라서 축척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역이 바뀌어도 객체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신 후에 특성창에서 축척 유형 컨스턴트로 바꾸시면 이 객체는 다른 영역을 가더라도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내부 참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내부 참조는 앞서 설명드린 자동 축척의 개념을 활용하여 도면을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부 참조 기능은 기존에 많이 활용하시던 외부 참조 기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외부 참조 기능이 만약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면이 아니라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는 기능이라면, 내부 참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파일 내 다른 내부에 있는 영역을 참조한다 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도면을 참조하기 위해서 내부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역을 지정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이 뷰 영역 객체로 어떤 영역을 참조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참조 정의하실 때 반드시 뷰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뷰 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내부 참조 신속 정의라고 해주신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부 참조가 정의가 되고요. 내부 참조 또한 마찬가지로 도면 요소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내부 참조는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이 돼서 당연하게도 다른 윈도우에 가서 내부 참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값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참조를 눌러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후에 드롭을 통해서 내부 참조를 삽입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삽입한 내부 참조는 마치 외부 참조처럼 투명도가 달라지게 되고, 내부 참조 객체 위에 도면 작성을 하여도 내부 참조의 원본 객체는 훼손되지 않고 원본을 변경하는 족족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된 내부 참조를 활용해서 150대 1의 시트 객체 내에서 50대 1의 확대 상세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확대 상세도를 작성할 때는 여기 중간에 있는 계단 확대 도면 상세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내부 참조를 활용하여 확대 도면을 그릴 때는 카피 트림 명령으로 확대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 트림 명령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피 트림 명령을 실행하시면 자르기 경계 객체를 선택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직사각형 객체를 선택해서 여기 이 중간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사각형 노란색 객체 부분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 여기 좌측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원의 중심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트림 기능은 X 클립 기능과 카피 기능을 합쳐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내부 참조에 있는 특정 영역을 X 클립한 다음에 카피해서 이제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카피 트림을 하고 난 후에 뷰 영역을 함께 삽입하실 수 있는데, 이 뷰 영역에서 확대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 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특성창에서 뷰 축척을 150대 1에서 50대 1로 바꾸시면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 경고창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뷰 영역의 축척이 50대 1인 반면 이 시트 객체의 축척은 150대 1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축척이 달라 묻는 경고 화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뷰 영역을 시트 축척이 아니라 50대 1로 변경할 예정이니까 여기서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실 확대 도면이 작성이 되는데요. 이 계단실 확대 상세 도면은 아마 기존의 도면을 작성하실 때 기존 1대1 도면이 위치한 곳에 50대 1의 크기를 가진 도각을 배치하신 후에 이렇게 확대 상세 도면에 맞게 텍스트나 치수를 일일이 변경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50대 1의 축척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도각 객체 내에 있는 사각형의 비율만큼 150대 1의 시트에서 확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한 도면에서 바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된 도면에 치수나 텍스트들이 같이 확대된 게 보이는데요. 원래 이 치수나 텍스트는 전체 시트 객체의 축척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한 도면에 치수들도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IRD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IRD는 Internal Reference Display라고 해서 내부 참조 객체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실행한 후에 내부 참조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주석 객체의 표시 설정을 분리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주석 객체로 지정한 치수선이나 텍스트들을 분리해서 전체 시트 객체의 축척인 150대 1로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기존에 확대도면 상세 작성하실 때 일일이 치수선 그리고 트림하면서 벽체 라인 정리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셨을 텐데, 내부 참조 개념과 카피 트림 IRD 명령으로
확대 도면 상세 작성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들 활용하시는 연속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 출력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연속 출력하실 때도 별도 명령을 실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플롯 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롯 명령 실행하듯이 그냥 컨트롤 P나 플롯 명령을 실행하셔서 기본적인 플롯 창에서 연속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연속 출력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롯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 출력을 하실 때는 단일 출력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시트 연속 출력을 통해서 연속 출력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 연속 출력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각 지정을 눌러 사전에 정의하셨던 시트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어떤 윈도우에 있는 시트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 출력 윈도우에서 정의된 시트들을 한번 연속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시트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연속 출력하실 수 있고, 저는 확인이 아니라 미리 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른 도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들을 일일이 시트로 다시 정의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도각 객체들을 시트로 바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명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B2S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이 B2S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 블록을 시트로 바로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도각의 축척이 크기 어떻든 상관없이 시트로 바로 변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2S 명령 한번 실행해서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B2S는 블록 투 시트라고 하는 명령 약자로 B2S 명령 실행하시면 어떤 도각 블록을 시트로 변경할 것인지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도각 블록을 선택하신 다음 스페이스바, 그리고 선택하신 도각의 시트 축척 100대 1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100대 1 엔터, 그리고 시트 크기는 A3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의 영역을 시트 이름으로 등록할 것인지 도각 블록의 특정 위치에 있는 이 기준층 평면도의 사각형을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시트 번호로 인식할 영역으로 지정할지 여기에 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건 시트 변환할 대상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시트 변환을 확인하실 때 같은 도각 모양이라도 블록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변환 전에 어떤 블록이 시트로 전환될 것인지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블록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블록 객체가 시트로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블록 객체들이 시트로 한 번에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P나 플롯을 눌러 동일한 시트 연속 출력의 도각 지정을 보시면 아까 정의했던 연속 출력 윈도우에서 이렇게 아래 3개의 시트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블록 도각을 활용해서 시트로 쉽게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트로 정의한 객체를 바탕으로 세움터 납품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움터 납품하실 때 아마 한 개의 도면을 한 개의 DWG로 분리해서 일일이 도면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하시느라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요. 저희 아키디자인에서는 도각을 시트로 한 번만 정의해 놓으시면 세움터 납품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파일의 내보내기에 시트를 DWG 파일로 내보내기라는 EXPS 명령을 통해서인데요. 여기서 시트를 DWG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시트로 정의한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어떤 위치에 저장될 것인지 경로를 지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시트로 저장했던 객체들을 이렇게 하나의 DWG로
개별 분리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DWG 파일을 마키 디자인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시트 객체 하나가 개별 DWG로 분리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